하원이 오늘 새벽 정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자정부터 또다시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이 5시간 반 만에 해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이민 세관 단속국의 체포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국경 보호국의 체포 건수는 감소해 4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나 서류 미비자들이 세금 보고 때 필요한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IT인의 갱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즉 해외 영주권자 아동에게 양육 수당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하원이 오늘 새벽 정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자정부터 또다시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이 5시간 반 만에 해제됐습니다. 당초 여야 지도부의 사전 합의로 예산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화당 랜드폴 의원의 9시간 필리버스터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하원은 찬성 240표 대 반대 186표로 다음 달 23일까지 정부에 재정을 공급하는 임시 지출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향후 2년간 국방과 국내 지출 상한선을 3천억 달러 가까이 늘리고 2019년 3월까지 연방 지출 한도를 높이는 내용 등도 담겨져 있습니다. 상원은 몇 시간 먼저 찬성 71표 대 반대 28표로 예산안을 가결해 하원으로 공을 넘겼으며 하원에서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셧다운 사태는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별다른 피해 없이 끝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예산안에 서명하고 트위터를 통해 이번 예산안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공화당 랜드폴 상원의원이 9시간 이상 반대 연설을 하며 예산안 처리 표결을 막는 바람에 임시 예산안 시한을 넘겨 또다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번째 셧다운이 일어난 뒤 20일 만에 발생한 셧다운이었습니다. 5시간 반 만에 끝난 이번 셧다운은 1970년 이후 가장 짧은 셧다운으로 기록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축소 계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이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가 이민법에서 영주권 부여를 제한하는 공적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새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 부담 새 규정으로 미국 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자는 물론이고 이들의 미국 출생 자녀까지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프로그램의 무상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해서 합법 이민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입니다. 현행 이민서비스국의 공적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금 지원이나 정부의 장기 간호 비용 보조 등 생존의 주된 부분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정부의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심사관들이 영주권 신청자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엄밀히 조사해 이 이민자가 이민법에서 영주권 부여를 제한하는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6년 영주권 취득자 가운데 약 38만 3천 명이 새 규정이 적용됐을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새 규정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범법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이민 세관 단속국의 체포 건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국경보호국의 체포 건수는 오히려 감소해 4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 세관 단속국의 체포 건수가 크게 늘어나 지난해 9월까지였던 2016-2017 회계년도 기간 총 14만 3,470명이 체포됐습니다. 전년 회계년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체포 건수가 증가한 곳은 플로리다와 텍사스, 오클라호마주 등입니다. 2015-2016 회계년도와 2016-2017 회계년도 사이 플로리다주의 체포 증가율은 76%였고 텍사스는 71%, 오클라호마는 67%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율이 50% 이상 된 곳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와 조지아주 애틀란타, 매사추세츠 보스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등이었습니다. 뉴욕시는 39% 증가했고 뉴저지주 뉴왁은 42%, 필라델피아 지역도 34% 증가했습니다. 체포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멕시코 국경 지역에 집중돼 텍사스 댈러스에서 16,520명이 체포됐고 휴스턴에서 13,565명, 애틀란타에서 13,551명이 건거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국내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IC의 체포 건수는 급증했지만 국경을 넘어오는 미입국자를 단속하는 국경보호국의 체포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 설날을 앞두고 오늘 팰리세이드 파크 시니어 센터에서 설날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정겨운 우리 가락도 연주하고 맛있는 한식과 행운권 추첨까지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설맞이 행사는 한인 친목단체 징검다리 회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해 노인들에게 떡국과 식사를 대접하고 작은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합창 공연과 전통 무용 등 다양한 공연까지 더해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짧은 행사였지만 한인 노인들은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타인종 노인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이웃인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인이나 서류 미비자들이 세금 보고 때에 필요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의 갱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ITIN의 만료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ITIN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 미비자, 그러나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IRS가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IRS는 2017년 말이나 2016년 말 만료된 ITIN 소지자이고 올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을 경우 ITIN 갱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RS에 따르면 당장 갱신이 필요한 ITIN은 중간 두 자리 숫자가 70, 71, 72, 80인 것들로 이들 번호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됐습니다. 또한 중간 두 자리 숫자가 78이나 79인 IT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됐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ITIN 관련법이 바뀌어 일정 기간 만료일이 생기게 됐다며 특히 서류 미비자가 ITIN 갱신을 안 할 경우 세금 보고 서류 처리가 늦어지고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는 등 큰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IN 갱신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양식 W7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ITIN은 연방소득세 보고 용도로만 사용되며 ITIN을 받는다고 해서 납세자의 이민 신분이나 미국에서 일할 권리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즉 해외 영주권자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원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만 0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재외국민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영주 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매월 연령별로 10만에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 가정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연방정부 지원금 1,440만 달러 예산을 투입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가정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최대 53,482달러까지로 오는 1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지원금 1,440만 달러를 받아 운영되며 가구당 최대 726달러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가족 수와 연소득, 주택 난방 방식, 가족 구성원 중 6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가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청 자격과 수혜 범위가 결정됩니다. 난방장치 고장이나 연료 부족 등으로 난방이 끊길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추가 응급 베네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겨울 난방비 지원금은 가구당 2,000달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거주자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HEAP 웹사이트, 뉴욕시 외 거주자는 마이 베네핏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1년부터 재산세 인상폭을 연 2%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겐 카운티 대다수 타운들이 재산세를 초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세무국이 2017년도 각 타운별 재산세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는 지난해 재산세 평균이 9,409달러로 전년보다 3.5%가 인상됐습니다. 잉글리드 클립스도 지난 2016년에 5.9%의 재산세가 오른 것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에도 2.9%의 인상률을 보여 평균 재산세가 12,861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리치필드는 4.2%가 인상돼 9,076달러에 달했으며 페어비의 경우 무려 6.1%의 재산세가 오르면서 9,75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테너플라이는 2.9%의 인상폭을 보여 평균 재산세가 2434달러였으며 클러스터도 2.3%가 올라 15,489달러, 데마레스트는 3.9%가 인상돼 19,141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레오니아는 4.8%가 올라 12,624달러였으며 노르드도 2.4%의 재산세가 인상되면서 13,385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에 반해 포틀리는 인상률이 1.3%에 그치면서 재산세 평균이 1,444달러로 나타났으며 에지워러도 1.5% 올라 8,813달러였습니다. 뉴저지 일부 타운에서 연금과 건강보험료, 건설기금 마련, 학교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재산세를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고체형 세제, 타이드 팟의 포장 등을 변경하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최근 이 타이드 팟을 어린이들이 사탕으로 오인하고 먹거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먹는 행위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홀리맨 뉴욕주 상원의원과 아라벨라 시모타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세제 제조업체 타이드사의 고체형 세제 타이드 팟의 모양과 냄새, 포장 등을 변경하도록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다양한 색깔로 투명하게 만들어진 이 세제는 비닐로 낮게 포장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사탕으로 오인하고 먹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재미로 타이드 팟을 먹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이 유행하면서 건강에 유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홀리맨 의원은 세제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세제의 모양과 색깔을 사탕과 구분이 확연하도록 바꾸고 어린이들이 개봉하기 어렵게 포장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미유해물질관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타이드 팟을 잘못 먹은 어린이가 10,000명 이상 달했고 올 들어서만 606건의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타이드 팟을 먹는 영상을 올린 청소년도 8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글렌데일 일부 초등학교에 도입된 한국어와 영어 동시 수업 프로그램이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두 개의 언어로 번갈아가며 학습하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마크 캐플 초등학교가 이민자 학생들의 이중언어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한영 듀얼 이머전 플렉 한국어 프로그램은 하루 정규 교과 과정 가운데 절반은 한국어로 나머지 절반은 영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은 시작 당시 36명에서 현재 8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30%는 외국인 학생입니다. 어떤 아이든 이 이중언어를 배우는 상황에서 6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브레인 디벨롭먼트나 여러 가지 베네핏을 그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 언어를 능숙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도 아주 잘 컨텐트 내용을 잘 흡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용이나 연극 수업에도 참여해 예술 문화도 같이 접합니다. 아이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한인 부모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자녀를 유학을 보내는 부모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면서 등록 경쟁도 치열합니다. 마크 캐플 초등학교 외에도 플렉 프로그램은 현재 4개의 글렌델 통합교육구 소속 중고등학교까지 확장돼 고학년에 접어드는 학생들도 계속 이중언어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결과를 그 CASP 테스트나 지금 인터럼 시험을 보면 저희가 각각 아이들을 다 보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지 문제가 있으면 그게 어디에서 있는지 그걸 다 개인 보고 있는데요. 한 4, 5년 정도 저희 프로그램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중언어 프로그램에 아닌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 플렉 프로그램 등록은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매년 2월 15일에 발표됩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LA 통합교육구 LAUSD의 학생 수가 매년 12,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LAUSD 측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20 학년도에 2억 4,500만 달러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 폐쇄와 고용 삭감, 교내 프로그램 제한 등의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니카 가르시아 LAUSD 이사는 이중언어 프로그램 등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며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직원을 감축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LAUSD는 학생 수 감원에 따라 교직원 548명을 감축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또 한 명의 뉴욕시 한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8일 조나단 심 변호사를 뉴욕시 민사가정법원 판사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이 뉴욕시 법원 판사로 임명되기는 4번째입니다. 심 판사는 올바니 뉴욕 주립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같은 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후 지난 9년여 동안 가정법과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뉴욕주 하원이 올해 예비선거 날짜를 9월 11일에서 13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올해는 선거일이 9.11 테러가 발생한 날짜와 유대인 최대 명절인 로시 하샤나 날짜와 겹치기 때문에 선거일을 이틀 연기해 13일에 치르자는 내용입니다. 뉴욕주는 매년 9월 두 번째 화요일에 예비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에는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플러싱 40선거구에 출마해 4선에 도전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권기환 부총영사와 임진홍 문화홍보관이 귀임합니다. 2015년 8월 부임한 권 부총영사는 2년 4개월에 걸친 임기를 마치고 오는 20일쯤 서울 본부로 복귀하게 됩니다. 개방형 공모를 통해 문화홍보관으로 발탁됐던 임 홍보관도 3년 4개월간의 뉴욕 임기를 끝내고 기획재정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올해 지원금을 받을 비영리 단체에 대한 신청 접수를 15일 마감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는 뉴욕 뉴저지 지역의 저소득층 한인들의 경제적인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고용기회, 재정교육, 사회, 복지, 법률 서비스, 주거 관련 복지, 장단기적 자립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금 신청과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ACF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인권국 위원들이 어제 뉴욕 한인회를 방문하고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했습니다. 바비 칼로테 인권국장은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 촉구를 위한 일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 처리티 파운데이션 김진수 대표는 어제 뉴저지 한인회를 방문해 2018년 갈라 후원으로 3,000불을 전달했습니다. KCS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3차 모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차차 메디케이드 차량 서비스 권진홍 사장 등이 3,850불을 후원해 3차 모금 총액이 34,54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가끔 흐리고 춥지 않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49도, 섭씨 영상 9도, 밤 최저 44도, 섭씨 영상 7도. 일요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겠습니다. 월요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